내 이름은 윤태석.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44세 상업 건축가다. 오늘 밤 나는 내 결혼 13년 차 아내인 서윤이로부터 받은 이메일 하나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원래 그녀는 제주도의 요가 리트릿에 간 상태였다. 하지만 그 메일의 타임스탬프는 그녀가 그곳에서 보낸 오후 11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당신의 상속금을 내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이게 더 나아요. 설명은 나중에 첨부된 사진 하나. 해질 무렵의 테라스에서 와인 잔을 든 그녀와 어떤 수염난 남자가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적어도 내가 지난 수년간 본 적 없는 종류였다. 그 순간 나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고 주방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우리가 함께 리모델링했던 뒷마당이 창밖으로 보였다. 새해 전 여름, 나는 석재보도 블록을 깔고 그녀는 그 양 옆에 수국을 심었다. 그 공간은 우리가 함께 만든 우리 집이었고 지금은 그녀가 다시 돌아올 생각조차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 돈, 약 6억 9천만 원, 그건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다. 그 돈은 내가 14살 때 부모님을 잃은 후 나를 키워준 고모 윤정이 여사가 남긴 전부였다. 그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이중 근무를 뛰면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었고 마지막까지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신탁을 통해 단 하나의 유언을 남겼다. 무너질 수 없는 무언가를 지어라.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부재 중 전화는커녕 문자 하나 없다. 그 이메일 봤어. 나는 말조차 없다. 그녀는 이미 새 삶으로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친 듯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요가 여행은 점점 길어졌고 2박 3일이던 것이 어느 순간 일주일로 늘어났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했다. 비밀번호도 바뀌었고 대화는 짧아졌다. 3달 전 그녀는 상속금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돈,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야? 그 계좌들,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나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미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변호사인 최리나 씨에게 연락을 취해두었다. 이메일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이름도 인사도 없이 단지 선언하듯 문장을 썼다. 나는 간단히 6글자를 적었다.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물잔을 비운 뒤 침실로 향했다. 아마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혼자 누우며 나는 어떤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 잘 자게 만들었다는 것.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윤희는 몰랐다. 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왔다는 걸. 상속금은 그녀가 생각하는 계좌에 없었고 그녀의 이번 시도는 오히려 나에게 결정적 증거를 쥐어준 셈이었다. 15년 전 나는 부산에서 열린 한 건축 박람회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체험, 치엄이라는 앨리스 브랜드를 시작하려 했고 첫 오프라인 공간을 디자인해줄 건축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커리어 6년 차였고 평범한 상업 건물과 주차타워 디자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결혼까지는 3년이 걸렸다. 우리는 서울에서 회사를 기반으로 삼았고 그녀가 늘 꿈꿔온 성북동의 한 단독 주택을 매입해 함께 리모델링했다. 아이 없이 살기로 한 것도 그녀의 선택이었다. 내 브랜드가 내 악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이해했다. 건축물은 내 아이들이었다. 8년 동안 모든 게 괜찮았다. 나는 디자인했고 그녀는 유기농 화장품과 리트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브랜드를 성장시켰다. 우리는 함께 여행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를 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다. 그러나 2년 전 고모 정희 여사가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았다. 나는 휴직계를 내고
대구로 내려가 그녀를 돌봤다. 윤희는 단 2번 병문안을 왔다. 병원은 나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모가 세상을 떠나고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순간 나는 적잖이 놀랐다. 그녀가 남긴 자산 규모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다. 그에 비례해서 윤희의 태도도 변했다. 그 돈, 우리 브랜드 확장에 써야 하지 않을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고모님이 원하셨던 게 뭔지 생각해보고 싶어.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윤희를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연락할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나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녀의 이메일을 다시 읽고 메일의 말투, 첨부된 사진, 시간 정보까지 조용히 분석했다. 그녀는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아니, 태석이라는 글자 하나 없었다. 단지 몸겼다. 이게 낫다. 그뿐이었다. 그녀가 이 일을 감정적 충동으로 한 것이라면 뭔가 후회를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그건 철저히 계획된 결정이었다. 처음부터 내가 감지했던 변화들은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졌다. 3개월 전, 그녀는 자주 요가 리트릿을 떠났다. 처음엔 2박 3일이었지만 이내 일주일이 되었고 어느 순간엔 장소도 바뀌었다. 이번엔 양양의 산속이야. 와이파이도 안 터질 거야. 마음 비우고 올게 이젠 알겠다. 그 말은 곧 연락하지 마. 그리고 추적도 하지 마. 라는 의미였다. 그녀의 휴대폰은 항상 화면을 뒤집어 두었다. 비밀번호도 페이스 아이디로 바꾸었고 문자나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화면을 껐다. 그녀가 샤워할 때마다 나는 유혹을 느꼈지만 절대 스누핑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공유하던 클라우드 폴더 집 리모델링 아이디어라는 폴더에 접속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리노베이션을 하기로 계획했던 프로젝트였다. 그 폴더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삭제하거나 이동하는 걸 깜빡한 듯했다. 내 계좌 내역 스크린샷, 이체 절차를 적은 메모, 신탁 금액에서 20%를 뺀 숫자와 함께 쓰인 문구, 수수료 설명 필요. 그녀는 수개월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나와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가면극이었다. 배신은 충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놀라게 한 건 내 자신이었다. 나는 분노도 절망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아주 맑은 확신이 찾아왔다. 이 관계는 이제 끝났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2주 전 내 자산관리인 박재혁, 제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 실장님, 최근 누군가가 신탁계좌 정보를 접근하려 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했지만 보안 질문에 실패했어요. 나는 예상했다. 어떤 계좌죠? 상속 관련 신탁 계좌요. 그날 밤 윤희는 이런 말을 꺼냈다. 우리 계좌들 너무 분산돼 있지 않? 비밀번호도 여러 개고. 좀 단순화하면 어때?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응수했다. 박 실장하고 상의해볼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대구로 향했다. 고모 정희 여사의 신탁을 20년간 관리해온 변호사 최리나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감정은 배제한 채 단지 사실만 전달했다. 최 변호사는 노트북을 닫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정희 여사님께서 신탁을 철회 불가능 구조로 설정하신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이 돈은 부부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완전히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물었다.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체를 시도했다면 그건 명백한 금융 사기 시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분명한 처벌 대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모든 로그를 남기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희는 이미 캐리어를 다 싸두고 있었다. 이번 리트릿은 좀 길게 갈 거야. 정신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녀는 이마에 짧은 키스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퍼즐 조각은 다 모였다. 이제 첫 수를 둘 시간이다. 윤희의 이메일을 받은 지 5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정확히 24시간을 기다린 끝에 첫 행동을 개시했다. 어떤 감정도 담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오직 서류와 절차. 먼저 박재혁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짧았다. 요청된 문서 첨부 참조 본문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고 첨부 파일은 윤희의 이메일 전문과 사진 한 장 몇 분 뒤 재혁에게서 확인했습니다. 나는 회신이 도착했다. 곧이어 최리나 변호사에게도 같은 파일을 전송했다. 그녀도 별다른 질문 없이 확인을 마쳤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움직임. 몇 달 전 내가 내 가정하지 말아야 할 가정이라는 주제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최 변호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도하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의 사무실은 종로구 설인동 법률회관 14층에 있었다. 비서는 나를 그날 오후 3시로 예약해 주었고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최 변호사도 화상회의로 함께 참석했다. 도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천천히 훑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신탁은 분리 자산으로 간주되며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인의 이메일은 스스로 불법 시도를 인정한 증거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사유는 재산 은닉 및 사기 시도. 서울가정법원은 이런 사건에 명확히 반응합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서류에 서명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오후 4시 30분 내 휴대폰에 윤희의 이름이 떴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유치하게 굴지 마.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을 꺼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동의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 어른답게 해결하자. 어차피 돈은 이미 옮겼고 소송으로 가면 더 손해야. 지금 어디야? 나는 주제를 바꿨다.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 멈칫했다. 그게 왜 궁금해? 그냥 지금 네가 있는 곳이 궁금해서. 태석, 정신 좀 차려. 지금 중요한 건 돈이야. 변호사가 협의 이혼 서류 준비 중이야. 누구 변호사직? 백도연, 도연백. 이미 상황 다 알고 있어. 나는 메모장에 이름을 적었다. 고맙다. 너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올 필요 없어. 그 말, 아까도 했지. 나는 여전히 중립적인 어조였다. 내가 이걸 쉽게 끝내고 싶다는 건 이해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내가 순순히 수긍하고 있다고 생각한 듯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보단 낫잖아. 맞아. 더럽히지 않는 게 좋지.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하진 변호사에게 백도연이라는 이름을 전달했다. 그날 저녁 최리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하루 동안 신탁 계좌에서 3차례 무단 이체 시도가 있었어요. 모두 차단되었고 IP 주소와 시간, 기기 정보까지 모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이 중 하나는 당신 집 와이파이를 통해 지난달 접속한 기록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저 증거로 가득한 무대였다. 부엌으로 향해 우리가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아껴두었던 21년산 위스키 병을 꺼냈다. 두 손가락만큼 따라 유리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윤희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함정에 걸린 건 그녀였다. 그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이름, 백도연 변호사.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훈련된 말투였다. 윤태석 씨 맞으시죠? 저는 서윤희 씨 측을 대리하고 있는 백도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이혼 및 자산 분할과 관련하여 협의에 관심을 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윤희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백 변호사는 살짝 멈칫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그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최근 3개월치의 자산 내역과 신탁계좌 문서를 제공했고 이체 확인서도 곧 준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 앞에 앉아 음성은 유지한 채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의 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기록했다. 백 변호사님, 혹시 그 신탁계좌에 대해 정확한 구조를 아십니까? 혹시 그것이 철회 불가능한 신탁이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 들으셨는지요? 정적. 이번엔 더 길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귀하께서 받으신 문서가 허위이거나 혹은 불법으로 접근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 도화진 씨가 관련 문서를 귀하 사무실로 오늘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점심 무렵 나는 우리 부부가 공동 계좌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별표 하나세움은행 가상 별표의 본점으로 향했다. 지점장은 내가 몇 년 전 담보대출 리파이낸싱을 진행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었던 이하성 지점장이었다. 윤 실장님, 요즘 얼굴 보기 어려우셨네요. 최근 6개월간 우리 부부의 공동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외부로 나간 자금 흐름. 이 지점장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화면을 띄우고 말없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꽤 많은 금액이 이동됐네요. 처음엔 200만 원, 300만 원씩 점점 늘어났고요. 2주 전엔 4,70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 계좌는 어디 소속입니까? 처음 보는 번호군요. 별표 북한의 신협, 노어스스키 CU, 별표이라는 중소금융기관입니다. 등록 주소는 경기도 양평이 아니라 어라. 이건 그는 다시 화면을 확대했다. 서울 서초구 설해마 아니네요.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나는 메모장에 그대로 주소를 옮겼다. 이 계좌 윤희 이름으로 되어 있지. 내 개인 명의입니다. 혼자 개설한 걸로 확인됩니다. 6개월간 전체 거래 내역 출력 부탁드립니다. 은행을 나서는 기레하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상대 측 백 변호사, 급하게 미팅을 요청해 왔습니다. 말투가 바뀌었어요. 뭔가 감지한 듯합니다. 나는 웃음을 참고 말했다. 우리가 넘긴 자료들 봤겠지? 이제 흥정하려 들 거야. 오후 5시, 나는 다시 도화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파일 하나를 내게 건넸다. 내 이름으로 된 신탁계좌의 접속 로그, 윤희의 IP 주소와 디바이스 정보, 자택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단 접근 기록,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법적 증거로 적법하게 확보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류.
그는 마지막으로 말없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사진엔 어떤 남자와 윤희가 제주 바닷가의 야외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와인, 웃음, 태양.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남자, 이름 알아요. 도 변호사는 끄덕였다. 차현우. 요가 강사. 원래는 금융권 출신. 3년 전까지 투자회사에서 일했지만 돌연 퇴사 후 요가와 명상으로 전향. 현재 제주시 내에서 명아름 스튜디오 운영 중네. 그리고 윤희가 최근 그 근처 아파트를 단기 임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좋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에 또다시 윤희의 이름이 떴다. 나는 받지 않았다. 1분 뒤 또 전화. 그 후엔 문자. 너 지금 뭐 한 거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최리나에게 메일을 확인했다. 제목: 조사 완료, 행동 여부 선택 필요 없음. 3개월간의 무단 접속. 모두 기록되었고 법무팀이 사안의 위법성을 검토 중입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나는 하진 변호사에게 모든 걸 전달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정리할 시간이다. 다음 날 오전 11시. 도하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단어로 시작되었다. 윤희 씨가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인물은 별표 장도윤, 창도윤, 별표입니다. 나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장도윤 이름만 들어도 웬만한 변호사들이 머리를 숙이는 인물. 이혼 전문, 자산 분할에 특화된 독종. 막대한 수임료와 함께 악명 높은 협상 기술로 유명한 그는 상대방을 말 그대로 짓밟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가 뭘 요구합니까? 긴급 심리 청구입니다. 서윤희 측은 당신이 자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모든 재정 결정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웃었다. 어설픈 전략이었다. 내 손엔 로그, 계좌, 계약서, IP 접속 기록, 증인 진술서까지 있었으니. 신문은 언제죠? 월요일 오전 10시. 3일 남았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홈 리노베이션 아이디어 폴더 속 윤희의 실수들을 다시 꺼냈다.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 이체 절차를 적은 캡처본, 수수료 제외 후 예상 금액이라는 제목의 스프레드시트. 거기엔 한 줄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체 후 3일 안에 다른 계좌로 재이전 필요. 태석 모르게 처리. 나는 천천히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 그날 오후 하진 변호사와 나는 장도윤 측에 정식 자료 패키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가볍지 않았다. 목표는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게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끝내기 위해. 자료 패키지의 구성. 1. 신탁구조 설명서 및 법적 접근 불가 조항. 2. 계좌 접근 로그, IP, 기기 정보, 시도 시간. 3. 우윤희 명의의 북한의 신협 계좌 내역 6개월간 1억 7,800만 원 이체. 4. 제주도 연동 아파트 임대 계약서 윤희 명의. 5. 사진 자료 윤희와 차현우. 6. 정명수 옆집 이웃 시에 공증된 진술서. 태석 씨 출장 중에 그 남성이 5번 이상 다녀갔습니다. 밤 늦게였고 차량 번호도 기억납니다. 그날 밤 도하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장도윤이 요청했습니다. 합의 협상을 하고 싶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반응 빠르네요. 생각보다 훨씬. 그가 제안한 건 이렇습니다. 윤희가 지금까지 가져간 자금은 건드리지 않고 남은 모든 자산은 당신이 가지는 걸로. 서로 추가 청구는 하지 않으며 비공개 조항도 없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역제안하세요. 그녀는 공동 계좌에서 가져간 금액의 절반을 반환한다. 그리고 별표 비밀 유지 계약서 NDA 별표에 서명한다. 나는 신탁에 대한 사기 시도에 대해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 솔직히 말하면 더 요구해도 이길 수 있어요. 난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끝내고 싶은 거예요. 월요일, 결정의 날 법원 대기실. 나는 도화진 옆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 윤희와 장도윤이 있었다. 윤희는 내 얼굴을 피하려 했지만 유리병 너머로 몇 번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은 익숙한 고집스러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10분 후, 장도윤이 입을 열었다. 저희는 귀하의 조건에 동의합니다. 금액 반환은 24시간 이내 이체되며 엔데에도 서명하겠습니다. 나는 문서를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다. 그녀가 사인을 마친 후 나는 별도의 봉투를 조용히 밀어주었다. 이건 뭐야?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직접 말을 걸었다. 비밀번호, 집경보, 클라우드. 내가 두고 간 것들 찾는데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랬다면 더 간단했겠지.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건 일종의 해방이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공기엔 변화가 스며들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녀가 마치 다음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커피잔 자국, 벽에 걸린 그림, 책꽂이에 꽂힌 요가 철학서. 모든 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실은 모두 남겨진 껍데기였다. 나는 침실에서 나와 게스트룸으로 이사했다. 더 이상 그 킹사이즈 침대는 쉴 공간이 아니었다. 그건 허상에 눕는 침대였다. 그날 아침 최리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탁 조사 결과 법무팀에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추가 행동이 없어도 됩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스마트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서윤이.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읽고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의 이야기에는 끝이 있었고 그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 남겨진 윤희의 흔적들을 박스에 담고 몇몇은 버리고 몇몇은 그녀의 새로운 주소지로 보내기로 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친 밤 나는 집 앞마당에 앉아 있었다. 수국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꽃들이 한때 우리가 함께 심었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다. 그 주 일요일 나는 성북동의 집을 매물로 올렸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다. 이 구조와 정원은 요즘 보기 드물어요. 금방 팔릴 겁니다. 정말로 그랬다. 2주 뒤 한 쌍의 신혼부부가 매입을 결정했다. 쌍둥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였다. 그들은 수국이 핀 보도블럭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 아이들과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이삿짐을 모두 옮긴 후 나는 한남동의 작은 복층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 가구는 줄였고 물건은 덜어냈다. 거실도, 서재도, 침실도 최소한의 것으로만 구성했다. 다시 지으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그의 가을 최리나와 함께 고모 윤정이 여사의 신탁을 장학재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름은 정의아키재단, 용의 아어커텍처 파운데이션. 지원 대상은 부모를 잃은 청소년 중 건축학을 희망하는 이들이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전남 고흥 출신의 17세 고등학생 김하연이었다. 그녀는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다. 저는 아픈 기억들이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공간이 누군가의 다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리나는 말했다. 정의 여사님이 계셨다면 이 아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어느 날 퇴근 후 건물 1층 우편함을 열었다. 반송 주소가 없는 봉투 하나, 안에는 정확히 892만 7,500원의 수표 한 장과 짧은 메모 한 줄, 남은 절반. 미안했어. 이름 없음 서명이 없었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나는 봉투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올라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재단 계좌로 이 금액을 이체했다. 또 한 명의 장학생. 또 하나의 시작. 서울의 가을은 짧고 날카롭다. 아침 공기는 싸늘했고 내 옆구리를 스치는 바람은 낯설지 않은 쓸쓸함이었다. 그날은 정오 무렵까지 재단 업무로 바빴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장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한 장학금 전달 문서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김하연 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출력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저녁, 재단 이사 중 한 명인 박재희. 38세. 와, 저녁 약속이 있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내 건축 프로젝트를 지켜봐왔고 최근엔 같은 분야의 젊은 건축가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메시지가 왔다. 7시 맞죠? 저희 신입 건축가 한 명도 함께 데려가려 해요. 꽤 괜찮은 친구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새로운 설계도를 받아들일 시간일지도 모르죠. 저녁 6시 45분 압구정. 작은 프렌치 비스트로. 나는 정장을 벗고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문자. 보낸 사람. 서윤이, 당신이 여전히 웃을 수 있길 바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 장은 끝났고 다시 펼칠 이유는 없었다. 저녁 7시 정각. 문이 열리고 박재희가 들어섰다. 그녀 옆에는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있었다. 태석 실장님, 소개할게요. 이분은 정민우. 이번에 재단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될 아키텍트예요. 나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반가워요. 민우 씨, 새로운 구조물엔 늘 새로운 시야가 필요하죠. 그는 부끄럽게 웃으며 앉았다. 와인이 두 번째 잔으로 넘어갈 무렵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시는지.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건 윤희가 마지막으로 보낸 892만 7,500원짜리 수표에 동봉된 메모였다. 이걸 보고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어요. 건축은 때때로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나는 한남동 복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변 벤치에 잠시 앉았다. 우리가 한때 함께 운영하고 싶어 했던 공간, 요가 플러스 디자인 복합문화센터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건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때로는 배신에 대한 가장 강한 대답은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재건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화이트보드에 새 프로젝트명을 적었다. 프로젝트 YR01 공간. 다시 짓다.